정치 이슈를 끝까지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야, 시간이 진짜 두 분 볼 때마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네. 일단 이 한 달의 시간을 한번 좀 정리하면서 질문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좀 평가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한 달의 기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진짜 모르겠다. 예. 한 달 동안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속도가 윤석열 정부 3년 한 것만큼 흘러가는 느낌이 좀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일의 처리 속도 그다음에 정확하게 맥락을 짚는 어떤 일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저는 유감없이 좀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되게 좀 저는 뭐 여권 일각이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염려했던 뭐 복수 정치 보복 이런 것들을 대단히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 속에서 실용적인 측면들만 좀 되게 챙기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다. 네. 앞으로 그런 기조가 지속된다면 저는 뭐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정표를 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이제 뭐 여기서 제가 그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좀 가끔 썼는데요. 사실 예. 우리 한국도 굉장히 선진국이죠. 선진국인데 이제 민주주의 역사가 얼마나 깊으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비록 현재 정권을 맡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정부를 보면 과연 대안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뭔가가 없었던 느낌이라고 하면 네. 현 정부는 분명한 대안을 갖고 있었고 그 대안을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착착 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평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확연히 구분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첫 기자회견이 통상 100일 만에 이뤄진 것을 보면은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여는 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취임 한 달 만에 연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 있다. 자신 있다. 네. 그리고 취임 한 달 만에 연다는 거는 100일까지 기다릴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답답해하기 때문에 네. 빨리 뭔가 결과를 보여주고 혹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대통령 스스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저는 굉장히 앞섰다. 그런데 뭐 지금 보면 30일 만에 하지만 대부분은 뭐 거의 100일 다 가까이 갔던 거거든요. 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다 100일 갔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만 거의 한 3년가량 316일 정도 갔었던 게 예외적이죠. 네. 그런 거 비하면 저는 완전히 파격적인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취임 후에 30일을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국민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잘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정부 입장이나 여당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동의를 구하고 때로는 뭐 설득일 수도 있지만 또 반응도 보면서 30일이라고 하는 건 100일을 지나고 나서는 100일이라고 하면 석 달인데 그 기간 동안 한참 무슨 정책이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라 30일 만에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네. 반응을 보고 수정할 건 수정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도 또 점수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동의하는 과정도 가지고 그렇죠. 수정할 네. 것들을 좀 수정하면서 좀 빠르게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저는 있다. 되게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의외인 게 네. 이게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도 그랬지만은 인수위가 없이 그렇죠. 바로 시작한 정부잖아요. 예. 그렇게 바로 시작한 정부가 30일 만에 기자들 불러서 자신 있게 내가 국정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그런데 또 하나 저거한 거는 사실은 어느 정부 들었을 때마다 난제가 앞을 가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바에 따르면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금 현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좀 그전 정부들에 비하면 좀 덜 불안하게 그래도 뭐 괜찮겠네 하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상호간에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안함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그럴 때 그렇죠. 엄청 커지는데 좀 투명하게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좀 낮추겠다 이런 의도도 도처에서 있는 그런 것 모습들을 같다. 보이고 예. 자, 이 질문도 드려야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김민석 청문회인지 주진우 청문회인지 잘 모르겠다. 예. 기본적으로 주진우 의원이 총대를 메고 사실 나섰는데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과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면서 네. 굉장히 곤혹을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근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그래도 한 이틀 주어진 그 청문회 기간 중에서 뭔가 큰 게 터질 거야라고 아마 기대했을 건데 전혀 큰 게 터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민석 근데 후보를 네. 좀 지명자를 오히려 살려준 그런 청문회다. 저는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실패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로텐도홀에서 그런 철학농성도 하고 있지만 저는 다 조금 거칠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굳이 집어낸다면은 석사 논문인가요? 중국에서 했던 그 논문이 상당 부분이 이렇고 저렇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조금 대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이게 종교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 지도자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소소한 걸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것보다 여야를 막론하고 말이죠. 누가 정부를 맡든지 간에 과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과 정치적인 신념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언론도 그런 것들을 막 보도하는 언론도 조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김민석 후보자가 한 20년 정도 정치당 인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그런 여러 의혹들이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도록 다 지금 증거들을 갖고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뚫어내지 못하는 거죠.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처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교수님 두 분의 평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드렸듯이 김민석 후보는 진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정치당 인생활을 거치면서 대단히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들은 적어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만들어 와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하자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한 가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역시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게 쉽지 않구나. 저는 정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돈 없는 사람이 뭔가 정치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뭘까? 우리는 사실 모든 시스템은 미국을 다 닮아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 안 닮은 거는 정치 자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정치 신인이나 돈 없이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김민석 후보도 아마 그런 난관에 부딪혀서 돈도 빌리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돈 빌린 거에 비하면 그런 것들이 소명이 될 수 있게 적어도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김민석 후보가 기울인 노력이 저는 합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 정치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제 얘기인데요. 여든 야든 정부를 맡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국무총리를 맡건 뭘 맡건 할 때에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됐고 한 1년간 지켜보겠다. 한번 해봐라.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하겠다. 이렇게 하는 좀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국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으로 김민석 후보에게 지금까지 됐고 그러면 앞으로 1년간 하는 거 보고 우리가 다시 평가하겠다 하면은 국민들이 신선한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청문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 나가는 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좀 약간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도 있죠. 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치 철학이나 정치를 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하면 그 비상계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었던 게 굉장히 크게 좀 각인이 돼 있어서 좀 이번에 정치 철학이나 해낼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이미 비상계엄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과 대표 시절에 그렇게 옆에 뒀다는 거는 그분이 갖고 있는 분석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방송에서 나와서 현재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일부 보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넘치지 않는다. 저는 예. 그게 되게 옛날에는 김민석 그 장관이 사실은 소년급제하듯이 정치 신인으로 엄청나게 젊었을 때부터 가장 뭐 사실 최연소 국회의원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에 봤던 김민석과 지금 저는 60 가까이 되고 있는 그 김민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저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국무총리를 굉장히 잘 해내실 분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보좌해서 국가적인 정무를 갖다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런데 예. 아까 우리가 계엄 이야기도 했지만은 저는 정보력에 물론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새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책사로서의 능력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네. 예. 저는 뭐 그런 능력을 능력을 보면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는 자기 대권 레이스에서 저는 한 30-40% 3, 4부 능선은 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 인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 1기 진용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데 이번 인선에는 다수의 현역 의원, 민간기업 출신 인사, 윤석열 정부 인사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 저는 뭐 용광로 내각, 모자이크 내각 뭐 이런 느낌. 정말 다양하고 다채롭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실용적인 그럼 능력 위주의 그런 인사 발탁을 좀 한 부분들이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저는 송미령 장관이나 아니면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그냥 쓴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도 했겠지만 네. 내가 적어도 두 분 정도는 이렇게 가져감으로써 내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 대통령인지 보여주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저는 여성 장관들을 꽤 많이 발탁을 했어요. 거의 예. 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문체부 장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 여성이 오면 30% 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역대 정부에서 있기 힘든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특히 저는 기업 출신들이 되게 많았다. 5명이 거의 기업 출신입니다. 그렇죠. 뭐 LG, 두산 뭐 이런 데 계셨던 분들. 그다음에 또 송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네이버 같은 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역대 정부에서는 찾기 어려운 그런 내각 인선이다 그렇게 봅니다. 되게 이제 대통령 처음 취임하고 나서 여러 정책을 해 나갈 때 예. 평이 이거는 잘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평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하네 이런 것만 나오지 어떤 결정적으로 뭐 잘못했다 이런 거는 좀 듣기가 어려운 그리고 아까 지금 말하는 인선 같은 경우 저는 국방부 장관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네네. 61년 만에 민간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동안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 해병대 중에서 이렇게 뽑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육군 출신이 뽑히면은 육군이 수혜가 가겠네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해군이나 공군은 별로 기회도 별로 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원회에서만 국회의원을 생활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정 역할도 있고 골고루 각 군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어떤 선정이다라고 저는 보는 인사가 거예요. 되게 좀 균형 잡힌 느낌이 드는 게 그런데 손미령 장관이나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 식약처장 같은 경우 유임시켜 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껴안는 모습들을 보이죠. 네. 다른 한편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현역 기관사를 들여버렸어요. 민주노총 출신에. 네, 네, 네.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는 내각 인선은 저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파격적이다, 파격 인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좀 기대도 되고 예. 또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는 내정된 후보자 중에 한 40% 이상이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그게 저는 네. 정무직이 너무 많다. 네, 네. 그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인수위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좀 필요한 내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저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빨리 장관이 딱 틀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 장관 틀 잡으려면은 사실은 좀 검증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근데 국회의원 출신의 어떤 발탁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교수들이 3분의 1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다 교수 출신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 이런 것들 완전히 저는 뭐 그래도 교수 출신보다는 제가 교수지만 교수 출신보다는 저는 국회의원 출신이 훨씬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현실적 영역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교수보다 국회의원을 발탁한 게 잘했다. 거기에 저도 교수 출신이지만 동의를 합니다. 아이고 와 그러십니까? 아이고 저희 스스로 자해를 우리는 합니까?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자기 비하가 제일 고급 유머라면서요. 아이고 뭐 비하 정도는 아니고. 그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원래는 네. 윤호중 지금 행안부 장관 지명자가 네. 아마 그리로 갈 거라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윤호중 이 내정설이 들었을 때 윤호중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법조인 출신이 아닌데 법무부 장관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정성호로 선택한 이유는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적으로 믿고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의 속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범위도 아주 넓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근데 조금 통합적인 차원,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좀 저는 들어간 그런 인선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검찰 개혁이 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이 이거죠.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던 독점적인 권한을 예. 세 개로 나누었죠. 네네. 그래가지고 중대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쪽으로 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소권은 법무부가 가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그 수사와 관련하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 관리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둬서,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던 전체 기능을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행안부와 법무부와 국무총리 산하에 둠으로써 균형을 이루어가겠다는 게 현재의 안입니다. 예. 저는 뭐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서 독점할 거냐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핵심적인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성호 저는 법무장관이 오게 되면 네. 결국은 저는 기소권만 분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건 명확하고 영장 청구권까지 경찰에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것 같아 그렇게 봅니다. 예, 민정수석과 행안부 장관의 봉욱 전 대검찰장 차장검사와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검찰 개혁을 주도할 트로이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예컨대 저는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2019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 될 때 네. 사실 물망에 올랐던 분이고 그래서 밀린 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돌아와서 검찰 개혁을 하는 어떻게 보면 봉욱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네. 저는 좀 한을 푸는 뭐 그런 그게 될 거다. 그래서 좀 명확하다. 근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봉욱 지금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좀 애정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후에 네. 아마 그렇게 민정수석이 앉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검찰의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검찰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독재가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거든요. 네. 독재 권력이 해 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이 검찰의 권력이 정의롭게 행사되지 않고 탄압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말한 손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는 게 헌법적으로 존재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손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후대에 또 있게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정부로서도 이걸 신중하게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의 행보다라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서 질문 드리려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힘에 더 이상 미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분이 참 불쌍한 분이다. 오로지 김용태는 혼자 비대위원장 했다. 저는 전혀 당과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 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국민의힘이 변화를 원한다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5대 개혁안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개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5대 개혁안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후보 교체할 때 그때 있었던 대단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 당무감사하자는 거잖아요.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당식 인선하고 이럴 때 당원들 혹은 국민들의 생각을 좀 더 넣자.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저는 국민님이 가야 될 개혁 방향을 제시했는데 누구도 공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국민의 힘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의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친윤 세력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친윤이 어떤 걸 해 나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하는 찐윤이 또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쵸. 예. 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개혁 자체가 불가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이 국민의힘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손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집을 바꿔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세웠던 게 굉장히 옳고 바른 길이었다라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예.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데. 예.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직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원회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의원 등이 내정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비대위원장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가 겸임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전혀 개혁의 의사가 없다. 그리고 지금 뭐 조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색깔은 전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경하게 반대하신 분들이에요. 김대식 후보나 이런 분들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가야 될 색깔 이거는 친윤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국민의힘의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부활 이게 가능할까 저는 참 어렵다 그런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른 길을 갈 때 좋은 의미에서 의리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정치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정말 그 조폭 같은 그런 데서 의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의리는 조폭을 위해서 있는 의리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내년 6.3 지방선거는 뻔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뻔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중요한 그런 부서에 부산 이전이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마 지방선거에 필패할 걸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적어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라도 선전했다.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은 당이 확실하게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죠. 예. 자,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해운대구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이제 지난달 19일에 대표 발의했던 해양수산부 부산 조소기전 촉구 결의안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부결이 됐는데 그 이유가 산업은행 이전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촉구 결의안 통과가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부산 안에서도 정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마디로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대한 문제는 별도예요. 그걸 같이 연계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해양수산부 이전은 정말 민생의 문제입니다. 그쵸. 그분들 정치인 하시는 분이니까 민생과 정무적인 것들을 구분하실 줄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걸 섞었다는 이야기는 이분들 다음 선거에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인가? 저는 그런 걸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보면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좀 뭔가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수준을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예. 그리고 다음 이야기 나눠볼게.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수를 살리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역으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요래했고요. 국민의힘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길 권리는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늘 했던 반응 아닙니까? 저는 이제 항상 여야가 있을 때 한쪽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면은
딴 얘기를 하지 말고 대안을 내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 뭐 예를 들면 뭐 몇 프로 10만 원 주고 얼마 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반대를 위한 반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가지만 네. 딱 예를 들게요. 그 국민의힘이 되게 주장하는 게 되게 어리석어 우스운 게. 야, 근데 원전을 엄청나게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자력 짓는 거에 네, 대해서 네. 원자로를. 그건 전부 다 미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거 나중에 미래 세대들이 100년, 200년, 300년 후에 다 처리해야 되는 비용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당장 전기가 필요하니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랑 뭐가 다릅니까? 자기들은 그런 논리 하면서 지금 당장 15만 원, 뭐 50만 원 줘가지고 경제 살리자는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어불성설이죠. 저는 원전이 미래 세대에 미칠 악영향보다 이게 훨씬 덜하다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거는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 경제학 교과서 좀 읽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되는 게 시민분들, 국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네. 판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네. 아 지금 뭐 더 드릴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듣고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발레리나 김주원입니다. 단 한 번의 무대를 위해 수천 번 동작을 되짚고 공간 전체를 섬세하게 조율하죠. 디테일 부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물 자주